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왜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또 아이들한테 다 써버리게. 제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려줘요. 나도 알 권리 있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당신이 열심히 돈 번 만큼 나는 열심히 집안일 했다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주는 거야.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반으로 나눠서 써요. 그거 당신 통장으로 이체하면 증여세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리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엄마 말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엄마도 이제껏 집안일 했으니까 아버지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있잖아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야. 또 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아니, 아빠. 막말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예전에 아버지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미리 주시는 게 낫죠. 그 입 안 다물어. 아버지, 저희가 피 같은 아버지 퇴직금을 함부로 쓰겠어요? 할아버지처럼 노름하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거 보태서 사고 결혼하는데 보태서 쓰려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맞아요, 여보.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라에서도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절세계좌까지 만들어줬는데 니네가 부모 노후자금까지 탐내는 거야. 당신도 정신 좀 차려. 이 퇴직금 얘네 줘버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얘네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너네가 용돈 꼬박꼬박 연금처럼 줄 거야.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힘들면 저희가 용돈 드리죠. 당신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됐고, 난 그 말 절대 못 믿는다. 내가 왜 고생해서 받은 퇴직금 얘네한테 안 줬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돼?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야? 너네가 아껴 살면 몰라도 결혼식도 작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집도 좁은 데서는 못 살겠다고 하고 니네 욕심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야. 경기도에 사는 60대 한상용 씨. 한 씨는 모처럼 자식들과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항상 바빠서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주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외식 약속이 잡혔습니다. 아내는 한 씨에게 한 씨의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와 가족들은 그렇게 조금 비싸 보이는 중화요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씨의 자식들은 그동안 안 먹어본 걸 먹어보자며 유린기인지 팔보채인지 하는 것들을 시켰습니다. 너네가 살 거냐? 한 씨의 질문을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자식들은 메뉴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살게요.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그럼 내가 사는 거네 뭐. 한 씨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라면서 밥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안 사온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한 씨는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신 입에 잘 맞나 보네. 한 씨의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을 간파했는지 아내와 자식들은 바로 지금이라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 씨는 눈치가 빨랐기에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눈짓을 받은 아내는 곧바로 한 씨에게 퇴직금 관련해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씨는 은퇴를 축하해 주겠다는 것은 핑계고 결국 퇴직금을 자기들한테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씨는 퇴직금에 대해 묻자 예민하게 반응했고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퇴직금을 얼마 받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 씨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 씨는 어린 시절 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씨를 낳고 한 씨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팔 한쪽을 잃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은 한 씨 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팔을 잃었다는 절망감으로 한 씨의 아버지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는 날이 많아졌고 술을 마시면 밥상을 엎거나 가족들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한 씨를 보호해야 했고 한 씨의 할머니는 그저 아들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날도 많아졌고 결국 노름에 빠졌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한 씨의 할아버지가 일찍이 물려준 재산을 모조리 노름에 탕진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씨네는 당장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힘든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씨의 어머니는 나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씨의 어머니는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고 번 돈으로 아들과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학교도 잘 다닐 수 있었고 성인이 되자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오겠다며 고향을 떠나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한 씨가 대학을 가길 바랬지만 더 이상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한 씨도 한 씨의 어머니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 씨는 빨리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맘쯤 한 씨의 아버지는 과거를 후회하는지 더 이상 입에 술을 대지도 노름을 하지도 않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버는 돈의 반 이상을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한 씨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얼마 안 가 한 씨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고향에는 홀로 한 씨의 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올라와서 사실래요? 한 씨는 자기가 사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어머니를 홀로 고향에 둔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씨가 어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항상 마중 나와 있던 어머니가 그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쎄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집은 참으로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고생할까봐 짐을 최대한 줄여놓고 깨끗하게 유지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실루엣이 한 씨의 눈에 보였습니다. 한 씨는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한 씨의 불길한 예감을 확인시켜주듯 한 씨의 어머니는 방 안에 창백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의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 동안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고 눈 뜨면 출근을 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잤다가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그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다녔지만 이제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에게는 가족이 인생에서 참 중요했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일부터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그맘쯤 한 씨는 같은 직장의 신입 여직원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몰래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곧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한 씨와 아내는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 씨는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루고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한 씨는 가족을 위해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에 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것도 가족만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한 씨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씨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한 씨의 아내가 살림과 육아, 경제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한 씨는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다 아내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 물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들도 많았고 자식들의 옷이나 장난감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 씨는 어느 날 아내와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돈 관리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한 씨의 아내는 한 씨가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얼버무렸습니다. 이날만큼은 한 씨가 아내에게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던 액수를 보고 한 씨는 경악했습니다. 통장에는 단돈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벌이였다고 해도 이 당시에는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조금 아껴 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자식들 못 키웠단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장난감은 어제도 산 거 같은데 오늘 또 산 거야? 아이들이 자꾸 우니까 그냥 사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돈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 애초에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가져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실 아내의 말대로 한 씨는 물려받은 재산도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었고 한 씨의 아내가 친정에서 지원받은 일부의 돈을 가지고 작은 평수의 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결혼 당시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고 아내는 그때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아내는 없이 사는 것이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후에 자기가 한 말을 사과했고 그날부터 경제 관리는 한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월급을 받자마자 저축할 돈 먼저 미리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한 씨는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도 이때는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옷이나 자동차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자기한테 쓰는 돈은 거의 없이 가끔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서만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알뜰히 돈을 모았고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권을 가져올 때부터 한 씨는 자기가 받는 월급을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고 정이 많아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씨에게 남는 돈 있으면 자기를 달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한 씨는 처음에는 저축하고 생활비를 쓰다 남은 돈을 주다가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헤프게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월급을 속이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식들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한 씨의 아내는 자식들을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갈 때도 자취를 할 때도 큰애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씨가 도와주지 말자고 하면 어찌나 화를 내는지 삐져서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는 아내였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에게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한 씨는 이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더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세게 나와도 자신도 세게 나갈 작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이때도 한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삐져서 한 달 이상 한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씨의 아내는 어디서 들었는지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한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 등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선고를 해서 개인 회생 절차를 겪는 경우,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아내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했지만 지금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잖아. 자식들한테 다 퍼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도 못 사고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데요. 나는 항상 잘 때도 자식 걱정뿐인데, 당신은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말에도 한 씨는 집을 구해주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최소한의 결혼 비용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들이 결혼을 하고도 한 씨의 아내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형편에 맞게 잘 도와준 거야. 사돈네는 또 어떻게 봐요? 자존심 상해서 원. 그깟 자존심 때문에 노후에 비참하게 살래? 한 씨는 그렇게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과 똑같은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사실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아놓은 목돈은 많지도 않았습니다. 한 씨는 계속되는 아내의 투정에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 거냐고 해도 아내는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 가볍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씨의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한 씨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맘쯤 한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부터 아주 먼 친척까지도 한 씨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한 씨에게 전화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씨는 이 사람들이 왜 만나자고 했는지 의아했지만 시간이 여유롭기도 했고 해서 간만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밥을 사주면서 한 씨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먼 사촌은 이번에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다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한다며? 퇴직금 받겠네?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빌린 돈은 꼭 갚을게. 제 자식들한테도 금전적으로 도와주진 못하고 있어요. 한 씨는 당연히 그렇게 해줄 생각은 없었지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상대를 볼 때마다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절하면 어찌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던지 한 명은 밥을 자기가 사기로 해놓고 퇴직금 받으면 돈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에 한 씨가 거절하자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계산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이, 괜히 시간만 날렸네. 그 사람 참 정없는 사람이네. 천벌 받을 거야. 또 한 사람은 자기랑 같이 투자를 하자고 한 씨를 꼬드겼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주식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너 그때 주식 하더니 어떻게 됐어? 돈 많이 벌었어? 그때 가지고 있던 거 가만히 놔뒀으면 부자 됐지. 이후에 그때 샀던 거 다 팔고 그 당시에 뜨는 종목 하나 샀는데 쫄딱 망했어. 아이고, 안 됐네. 그때 이후로 투자는 계속 한 거야? 투자는 계속했지. 거의 전문가야. 내 돈은 못 벌었는데 주변 사람들 돈은 많이 벌게 해줬어. 그래서 말인데. 그 친구는 밥을 먹던 젓가락도 내려놓고 설레는 표정으로 한 씨를 쳐다보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 퇴직금 받으면 여기다 투자해보는 거 어때? 이익 보면 나한테 반 정도는 떼주고, 그래도 너한테 엄청 이익일 거야. 그거 도박 아니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노름마다 재산 다 말아먹은 적이 있어서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한 씨는 친구의 제안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1억이 2억이 된다는 등의 달콤한 말로 한 씨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한 씨는 그렇게 공짜로 큰 돈을 버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씨가 거절하자 순순히 자기의 뜻을 굽혔습니다. 그러고는 할 생각이 있으면 다시 연락달라고 여지를 줬습니다. 아마 이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노련하게 한 씨를 조련하던 친구는 이후에도 한 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만약 한 씨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정말 넘어갈 뻔할 정도로 말이 능수능란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도박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냥 이 친구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 씨는 이후로 예전에 알았던 지인들이 연락이 올 때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퇴직금을 노리는 것은 먼 친척이나 예전에 잠깐 친했던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씨의 30년 지기 친구가 총 4명이었는데 이 넷은 중간에 연락이 끊긴 적도 없고 3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 중 한 명이 어떤 날은 한 씨를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항상 4명이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한 씨는 의아했습니다. 이 친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친구였고 책을 많이 읽으며 돈보다는 다른 게 중요하다고 항상 친구들에게 말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이 없어도 자기는 노후에 잘 살 수 있다며 자기는 한 달에 기초연금만 있으면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 씨의 집 주변 포장마차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익숙하게 한 씨가 좋아하는 어묵탕에 소주를 시켰습니다. 한 씨는 조용히 친구의 술잔에 잔을 채웠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친구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당장 1년 동안 4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대출도 잘 안 되고 잘못하면 퇴원시켜야 돼. 사실 너 만나기 전에 경필이랑 창용이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돈이 어디 있냐면서 거절하더라. 아내랑 일단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며칠째 연락이 없더라고. 사실 걔들도 아는 거지. 나한테 빌려주면 돈 못 받는다는 걸. 나도 솔직히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한 씨는 한숨을 쉬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한 씨의 친구는 곤란하면 안 도와줘도 된다며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씨는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병 더 시켰습니다. 한 씨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결국 친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어찌어찌 돈을 구해서 어머니가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게끔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친구는 더 이상 한 씨와 다른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가 한 씨는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 씨가 다니던 회사는 한 씨가 퇴직을 할 당시에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겠다고 한 퇴직금과 한 씨가 계산해본 퇴직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한 거랑 다른데요. 제 청춘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참 너무하네요. 한 씨는 퇴직금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회사와 그 직원은 계속해서 한 씨에게 자기네들이 힘든 상황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노무사에게 연락이 가자마자 회사는 퇴직금을 빠짐없이 한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한 씨에게 퇴직금을 줄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을 끌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씨는 괜히 노무사에게 수수료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며 아까워했습니다. 한 씨는 일반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IRP 계좌에 넣고 연금처럼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니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었고, 세금 감면은 부수적인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홀랑 써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서 돈을 잘 운용하면 좋은 것이었지만, 한 씨는 그냥 안전하게 연금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씨의 친구 김 씨는 한 씨보다 일찍 은퇴하고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 김 씨는 은퇴하고도 일을 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친구 김 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고집을 부려 퇴직금을 투자해 편의점을 차렸는데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저렴한 월세가 마음에 들어 친구는 덜컥 계약을 했지만 목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장사가 영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자가 낮아 1년 만에 편의점을 폐업하고 잃은 손해를 메꾸고자 다음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평생 치킨과는 연관이 없었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던 치킨집은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김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그냥 퇴직연금으로 받을 걸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물론 이 친구처럼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우선 넣어뒀습니다. 일단 연금처럼 받다가 나중에 한 번에 뺄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평생 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아내와 상의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씨는 다음 주부터 일을 가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냐고 한 씨에게 따졌습니다. 한 씨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내도 이제 집에서 생활할 한 씨를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한 씨는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며 자기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집안일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실제로 자기가 밥을 잘 차려 먹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한 씨에게 퇴직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아내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왜 안 알려주냐고 화도 내봤지만 한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맘쯤 한 씨의 작은 딸은 결혼 예정이었고 큰 아들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의 아내에게 아들과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날 한 씨는 친구와 놀러 가고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퇴직금 얼마 받았대요? 나도 몰라. 나한테까지도 절대 안 알려준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 퇴직금 엄밀히 따지면 엄마도 기여한 건데. 너네 아빠 고집을 누가 꺾어? 아버지 술 들어가고 기분 좋아지면 다 말하지 않을까요? 이전에도 술 들어가고 속에 있는 말 한 적 있잖아요. 니네 아버지가 돈에는 워낙 예민해서 말이지.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퇴직한 기념이라면서 약속을 잡아볼까?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은 한 씨가 퇴직한 기념이라며 좋은 중식당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은퇴하니 이런 좋은 식당도 와보고 좋네. 이건 니네들이 사주는 거야. 한 씨는 아들과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한 씨에게 눈길도 안 주고 한 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메뉴를 고르기에 바빴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자기가 사는 거라며 한 씨를 달랬습니다. 한 씨는 어차피 아내가 나중에 자기한테 그 돈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하며 너무 비싼 건 시키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씨는 맛있게 밥을 먹고 술도 한 잔 마셨습니다. 밥도 어느 정도 먹어 배가 차고 술이 들어가 알딸딸해질 때쯤 아내와 자식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왜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또 어디 다 써버리게. 한 씨는 퇴직금을 묻는 아내의 말에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려줘요. 나도 알 권리 있어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당신이 열심히 돈 번 만큼 나는 열심히 집안일 했다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주는 거야.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나랑 반으로 나눠요. 당신한테 돈 보내면 증여세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리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내가 알아서 해.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했다 싶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엄마도 이제껏 집안일 했으니까 아버지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있잖아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야. 또 너네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아니, 아빠. 막말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저번에 친구한테 빌려줄까 고민하셨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미리 주시는 게 낫죠. 그 입 안 다물어. 아버지, 저희가 피 같은 아버지 퇴직금을 함부로 쓰겠어요? 할아버지처럼 노름하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거 보태서 사고 결혼하는데 보태서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맞아요, 여보.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라에서도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절세 계좌까지 만들어줬는데 니네가 부모 노후자금까지 탐내는 거야. 당신도 정신 좀 차려. 이 퇴직금 얘네 줘버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얘네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너네가 용돈 꼬박꼬박 연금처럼 줄 거야.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힘들면 저희가 용돈 드리죠. 당신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됐고, 난 그 말 절대 못 믿는다. 내가 왜 고생해서 받은 퇴직금 얘네한테 안 줬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돼?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야? 너네가 아껴 살면 몰라도 결혼식도 작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집도 좁은 데서는 못 살겠다고 하고 니네 욕심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야.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들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후 한 씨는 퇴직연금을 받으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안 좋은 일이 한 씨의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한 씨의 며느리가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했는데 불을 켜놓은 걸 깜빡한 채로 나와 그만 집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이 빨리 신고해서 다른 집까지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한 씨의 집 주방은 물론 근처에 있던 가전들과 거실까지 불에 그을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알고 한 씨의 아내는 당장 한 씨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퇴직연금 받는 걸 중단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도와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직 아내는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 씨는 평생 외벌이를 했고 자기한테 쓰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돈을 많이 썼기에 모아놓은 목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어놓지도 않았기에 아들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전에 주식을 사며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저점이라 팔지 못하겠다며 대출을 받기 전에 한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씨는 퇴직연금을 받아서 도와줄 돈이 없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방법을 다 찾아보고 왔는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이 사실을 듣고 한 씨에게 또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끝까지 발뺌하며 퇴직금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 씨를 보며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한 씨는 퇴직금이 없으면 자신과 아내가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이 일이 있고 한동안 한 씨를 찾아가지 않았고 한 씨의 아내는 한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지나 싶어서 그냥 퇴직금이고 뭐고 다 줘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아내를 먼저 설득했습니다. 왜 퇴직금이 없으면 안 되는지 천천히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줘버리면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한 씨의 말을 듣고 아내는 더 이상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이 모든 것이 한 씨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씨는 만나기 싫다는 아들에게도 찾아가 차분하게 왜 도와주지 못했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씨는 애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말 것이 아니라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차분히 설명했음에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씨는 퇴직금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퇴직금을 잘 보호하고 아내와 함께 풍족하진 않지만 아껴 살며 나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돈이 남은 노후 자금밖에 없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남은 인생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벌 날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벌써 수입이 끊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남은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대신에 자식들에게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자식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퇴직금 받으면 얼마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나요? 나의 재산 관련 부분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외에는 알려주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숨과도 같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정말 소중하게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